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초반의 시청자입니다. 긴 세월 동안 있었던 저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도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중매로 만난 남자와 3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건데 요즘 시대의 분위기로는 고작 25살에 웬 중매로 그것도 겨우 3개월 만나본 남자와 결혼을 하냐고 했겠지만 그 시대는 여자 나이가 27 넘도록 결혼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만난 그 사람은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너가 있었고 소극적인 성격인 저를 배려해서 대화도 잘 이끌어 주었죠. 무엇보다 처음 만났던 날 제가 샐러드에서 오이 빼는 모습을 기억해 두었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 냉면 주문을 하면서 식당 직원분께 하나는 오이를 빼달라고 하는 세심함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 나이 되도록 연애 한번 안 해봤던 저에게는 무척 설레는 모습이었어요. 다정하고 말도 잘하고 세심하기까지 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애초에 결혼을 목적으로 중매 만남을 한 저희는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차려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신혼생활은 달았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오직 저만 있는 사람처럼 굴었고 그다지 유복하지 못한 환경에서 혼자 커야 했던 저는 남편이 주는 사랑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임신도 하게 됐죠. 남들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조금만 못해줘도 서운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냉면이 먹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든 오이 뺀 냉면을 구해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은 제가 딸을 낳자 변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고 입원실로 올라왔을 때 저에게 했던 남편의 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네 쓸모라고는 아들 낳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말에 대한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사건은 매일같이 생겼습니다. 갓난 아기가 울면 남편은 아이를 달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 좀 치워. 시끄러워 죽겠잖아. 입을 막든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서는 저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출근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기억력이 그렇게 나빠서 어디에 써먹냐 널? 뭐든지 시작이 어렵다고 하더니 한번 시작된 손찌검은 그 후로 종종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세심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진실은 동네 큰 마트에서 알게 됐습니다. 저기 그 집 며느리 맞지? 색시가 어리고 고운 게 맞네 맞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셨지만 누가 들어도 제 얘기라 그런지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이어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도 중매도 다 실패하다가 겨우 결혼한 거라며? 그 집 아들 성격 알잖아. 어릴 때부터 망나니로 얼마나 유명했어? 지금이라도 결혼한 게 용하다. 대학 다닐 때도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다니고 그랬지? 철 좀 들었으려나? 에휴, 사람 안 변하지. 그 욱하는 성질머리 고쳤겠어? 색시가 고생 안 하려나 모르겠네. 좀 더 들어보니
원래 성질 머리가 더럽고 덜 된 인간인데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가 유산받고 싶으면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했더군요. 그래서 그 성질 머리 죽이고 저를 속여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거짓으로 잘해주는 모습에 속아 넘어간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제야 딸을 낳는 것에 분노한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요즘 힘든 일이 있는 건가? 예민한 시기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예전에 그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참으며 살았거든요. 근데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와 딸에게 자꾸만 험한 말을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지금이야 딸이 아기라서 못 알아듣지만 애가 커서 저 말들을 다 알아들을 걸 생각하면 그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혼을 다짐했죠. 남편에게 먼저 말했다간 또 손찌검이 날아올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사실과 함께 이혼 결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말을 하는구나.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요즘 세상에 애 딸린 여자가 뭘 하고 살 수 있니? 네가 학력이 있니? 사회생활 경험이 있니? 친정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자존심이 확 상하는 말이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27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시대였던 만큼 여자가 이혼하면 그것 또한 큰일 나는 시대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요. 대신 저는 조금 더 독해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당하고 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는 딸에게 시끄럽다고 모진 소리를 하면 당신 쓰레기 같은 말이 더 시끄러운 건 알고 있지? 하고 맞받아쳤고 그에 따른 손찌검이 날아오려고 하면 저도 힘을 써서 그 손을 꽉 잡아 맞는 것을 피했죠. 조용히 당하고 살았을 때보다 시끄러운 날들이 이어졌지만 마음만은 덜 괴로웠습니다. 물론 지옥 같은 건 매한가지였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평일낮 아무도 찾아올 일 없는 시간에 띵동하는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찾아온 사람은 저보다 2살가량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였죠. 남편이랑 저랑 만나고 있는데 진짜 모르셨나 보네요. 준비되지 않은 충격은 타격이 컸습니다. 집구석에서 저랑 맨날 싸우면서 밖에서는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던 거예요. 그것도 3살 난 딸을 가진 애아빠가요. 사랑은 이미 없는 관계였지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충격에 말을 잃은 저를 보면서 내연녀는 말을 이어갔죠. 저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한다네요. 뭐 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다고. 혹시 먼저 이혼하겠다고 말해주시면 안 돼요? 별 거지 같은 부탁을 하면서 말이에요. 1년 전 내가 이혼 요구했을 때 들은 척도 안 하던 시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그때 그냥 이혼시켜줬으면 제가 이런 험한 꼴을 더 안 봐도 됐을 텐데 말이죠. 현실을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했지만 근 1년 동안 저런 자식한테 맞서 싸우면서 살았는데 사회에 나가서 뭔 일을 못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황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양육권을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헛웃음이 났죠. 위자료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 전세금의 일부를 준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부를 주려고 하길래 끝까지 싸워서 결국 반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3살 된 딸과 함께 시댁과 신혼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죠.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 수 있나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에겐 책임져야 할 어린 딸이 있었고 더불어 제 자신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이런 저를 하늘도 불쌍히 여겼는지 제 인생 최고의 은인 중 한 명을 만나게 해주더군요. 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러 발품 팔면서 만난 복덕방 사장님이었죠.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아직 3살인 어린 딸을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었고 아직 이렇다 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있는 돈을 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복덕방 사장님은 다른 사장님들처럼 젊은 여자가 딸아이와 둘이 살 집을 구하는 이유를 묻지도 않으면서 저랑 발품을 같이 팔아주셨습니다. 또 중개비도 최소로 받으면서 집을 구해줬어요. 작은 방 하나가 딸린 반지하였지만 반지하치고 깔끔하고 괜찮은 방이었습니다. 계약 도장을 찍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 주변에 제가 일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뭘 뛰어나게 잘하진 못하지만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제야 조심스럽게 저의 사정을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했고 복덕방 사장님은 근처의 기사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기사식당에는 복덕방 사장님과 똑 닮은 분이 제육볶음을 각 테이블로 나르고 계셨어요. 딱 봐도 자매겠구나 싶었습니다. 가게가 조금 한가해졌을 때 복덕방 사장님은 기사식당 사장님께 저를 소개했고 제 얘기를 들은 기사식당 사장님은 오늘부터 당장 일하라면서 흔쾌히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식당으로 들어왔죠. 엄마! 이제 막 하교를 한 것 같은 아이를 안아준 기사식당 사장님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셨죠. 나도 애 혼자 키워요. 제 1살 때 이혼했거든. 대신 나는 아득바득 위자료 받아서 이 기사식당 차렸어요. 할 줄 아는 게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도 지금은 보다시피 장사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우리 애기 엄마도 이 악물고 살아. 괜시리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앞길이 정말 막막했는데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3살 난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복덕방과 기사식당에서 아이를 돌봐도 된다고까지 말하셨죠. 복덕방 사장님은 자기는 결혼은 안 했지만 조카 돌보면서 육아의 달인이 됐다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너스레도 떨어주셨습니다. 복덕방 사장님과 기사식당 사장님 호칭은 얼마 안 가 사장님에서 각각 첫째 언니, 둘째 언니로 바뀌었어요. 29살, 제 인생 최고의 인복이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에 적응하는 동안 엄마와 2명의 이모 손에서 우리 딸도 씩씩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어린 딸에게 배려심 많은 초등학생 언니도 생긴 것도 복이었죠. 식당 일은 너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언니가 워낙 일을 잘 가르쳐 주기도 했고 저는 일단 서빙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식당에 단골로 오시던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도 제육하실 거죠? 아, 그걸로 줘. 아니 근데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자기 남편이 없다면서. 제법 큰 목소리였고 식당 안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던 터라 식당 안 손님들의 이목이 집중됐죠. 얘기를 들은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 있지 않아?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이혼을 했다던데 저기 복덕방 할배가 그러더만. 처음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어쩌다가 애기 안고 혼자 집을 구하러 다니냐고 물어본 복덕방 사장님들이 몇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뭐야? 진짜야? 그럼 지금 싱글인 거네. 제가 싱글인 게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면서 껄껄 웃는지 기분이 나쁘고 난감해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 둘째 언니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눈치 빤한 언니는 손님들의 대화를 대충 듣고도 무슨 상황인지 파악했죠. 아우, 우리 사장님들 말이 기시다. 얼른 일하러 가셔야죠. 점심시간 다 끝나가네. 그날의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됐지만 그 후 남자 손님들의 입버릇과 손버릇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음식을 갖다 주면 괜히 제 손이나 다리를 만지기도 했고 고마워요 하면서 엉덩이를 토닥이기도 했죠. 그때마다 손을 쳐내기는 했지만 오늘 일 끝나면 데이트 하자느니 옆에 앉아서 밥 친구 좀 해달느니 하는 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둘째 언니가 식당 마감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더럽지? 겨우 몇천 원짜리 백반 하나 먹으러 오면서 남편 없는 여자라고 쉽게 보고 이리저리 추근대는 거. 솔직히 언니 좀 힘들어요. 다들 왜 저럴까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어떡해. 먹고 살다 보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는 거지. 근데 자기야, 그래도 당하기만 하면 안 돼. 만만한 사람,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 손벌은 나쁜 사람한텐 단호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하고 입벌은 나쁜 사람한텐 똑같이 말로 대갚아줘. 그랬다가 식당 다시 안 오면 어떡해요. 언니한테 패기칠까 봐. 얘가 뭐라는 거야? 야, 너네 식당이 그런 인간들 좀 안 온다고 망할 것 같아? 우리 맨날 뼈 빠지게 바쁜 거 겪으면서 이런다 얘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인생의 최고의 인복은 바로 이 언니들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애써 참아내고 다음 날부터 내외 힘 꽉 주고 출근되는 남자 손님들을 쳐냈죠. 괜히 손이나 신체를 만지작거리는 손님들은 사장님, 성추행 벌금 기본 300만 원입니다. 합의 안 해드려요. 제일 잘 먹히는 방법으로 손을 못 쓰게 만들었고 데이트를 하자느니 옆에 좀 앉아보라느니 하는 손님들에겐 어떻게?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나요? 하면 헛기침을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이런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어린 딸과 아내를 두고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난 전 남편 생각도 많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남자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더더욱 남자 하면 치를 떠는 제가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몸은 힘들고 고되지만 식당 일에는 나름대로의 보람도 있었고 월급을 받은 날에는 언니들한테 삼겹살 쏘면서 맥주도 한잔 했어요. 그런 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언니들과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나누며 수다를 떠는 게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식당 일 연차가 올라가면서 둘째 언니가 월급도 꼬박꼬박 올려줬어요. 저로선 어느 대기업 부럽지 않았습니다. 짬이 좀 찬 후에는 서빙뿐만 아니라 음식도 곧잘 할 수 있게 됐죠. 누가 보면 콧방귀 낄 수도 있겠지만 이혼 후 가진 거라곤 넉넉하지 않은 위자료와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던 저였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니 스스로도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사실 진짜 큰 행복은 딸내미였습니다. 가진 거 없는 엄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는데 유치원에서도 이제 막 입학한 초등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똘똘한 학생이라고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남은 인생이 이렇게만 흘러가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친해진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식당 재료 공급해 주시는 정육점 삼촌, 채소 배달해 주는 청년, 다들 변죽이 좋아서 골고루 친해졌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서빙 알바해 주시는 이모님도 계셨는데 제가 혼자라고 하니까 자꾸만 중매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 한 명 소개시켜 줄게. 거기는 그동안 돈 버느라 바쁘게 살아서 결혼은 못했는데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애 있어도 괜찮다 하더라고. 사람 참 좋은데 어때? 한번 소개받아 볼래? 하지만 저는 그때 남자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중매라니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는 일이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얘기 꺼내신 건 알지만 제게 결혼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이기도 하고 또 식당 일 하면서 집에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저한테 추곤대는 남자들을 보며 남자라면 아주 질색을 하게 된 상태였어서 매일 좋은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식당과 관련된 분들 중에선 딱 한 분, 밀가루 배달해 주는 분이랑만 안 친했는데요. 제 또래라서 그런지 오히려 어색하다고 할까요? 근데 불편하기보단 원래 좀 조용하고 묵직한 분인 것 같았어요. 밀가루 포대 씩씩하게 창고에 넣어주면서 다른 무거운 재료들 꺼내기 쉽게 정리까지 해주고 나가는 걸 보면 어디 가서든 씩씩하게 일 잘하고 칭찬 듣는 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물 한 잔 드리면 고개만 꾸벅 숙이고 물 원샷하고 가는 그게 교류의 전부인 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당에 재료 공급해주는 분들이랑도 친분이 생겨서 일에 더 재미를 붙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면서 매일을 살고 식당 일 12년 차, 제가 40살,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첫째 언니, 그러니까 복덕방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막내야, 우리 어디 좀 가자. 언니 손에 이끌려 간 곳은 웬 건물 1층이었어요. 내가 오며 가며 지켜봤는데 여기 목이 좀 좋아 보여. 너 잘하는 칼국수집 차리면 어때? 이제 너도 홀로서기 해야지.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그동안 주어진 걸 열심히 하기만 했지 제 소유의 뭔가를 해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갑자기 큰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걱정은 됐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하는 거랑 사장이 되는 거랑은 다른데. 아이고, 우리라고 뭐 처음부터 사장이었나? 모은 돈도 꽤 되지 않어? 내 동생이 괜히 너 월급 따박따박 올려줬겠어? 저의 현재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생각 못하고 있던 제 미래를 생각해서 도와주고 있었던 언니들에게 큰 감사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 은인들을 만나려고 결혼해서 그 고생을 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식당 자리를 보고 가게로 돌아갔을 때 둘째 언니, 식당 사장님을 보니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언니를 꽉 안고 애처럼 엉엉 우는 저를 같이 꽉 안아주면서 둘째 언니는 저를 놀리기 바빴습니다. 어머, 얘가 40 먹고 이렇게 애처럼 우네? 어디 가서 애 엄마라고 하지도 말어라 얘. 저는 그렇게 언니들의 도움으로 괜찮은 식당 자리 하나를 계약하고 칼국수 만두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부터 집기 사는 것까지 언니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될 만큼 꼼꼼하게 도와주셨죠. 내가 죽는 날 제일 고마웠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주저없이 언니 2명 이름을 적을 거라고 다짐도 했어요. 식당 오픈은 그럭저럭 잘 되었습니다.
기사 식당에서 오래 봐온 재료업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칼국수와 만두에서 제일 중요한 밀가루 역시 기사 식당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그분과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오픈 당일 거대한 밀가루 포대를 턱 주시더라고요. 이거 선물이에요. 개업 축하해요. 평소 성격다운 담백한 말투로 선물하는 것도 딱 그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분은 밀가루 배달을 오지 않을 때도 제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기사 식당처럼 메뉴가 많은 곳도 아닌데 칼국수랑 만두가 질리지도 않는지 일주일에 2~3번은 꼭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밀가루 배달 올 때도 늘 그랬듯 창고 정리까지 싹 해주고 칼국수 한 그릇 하고 갔죠. 언니한테 말했더니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무조건 너한테 마음이 있네. 잘해보는 게 어때? 나도 찬성. 우리는 아직 좋은 사람 못 만나서 그렇지만 이제 자리도 잡았고 딸내미도 클 만큼 컸고 이제 좀 행복해도 되지 않겠어? 헤이, 언니, 저 지금도 행복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그리고 저는 진짜 남자 못 믿어요. 저러다가 또 결혼하고 변하면 어떡해? 제 전 남편 얘기를 알고 있는 언니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분의 가게 방문은 계속되었고 반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식당 언제 쉬시나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참 이상하죠. 남자라면 완전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설레던지. 머리는 거짓말을 해도 마음은 솔직하다는 걸 다시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고 나가서 양식당에서 고기를 썼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아직 남아있었나 싶기도 했고요. 밤 약속은 한 번에서 2번이 되었습니다. 2번째 만났을 때는 반찬이 많이 나오는 한정식 집에 갔는데 반찬으로 나온 오이 김치를 옆으로 쓱 빼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샐러드에서 오이 빼시길래 못 드시는 거죠? 세심함에 한 번, 전 남편 생각나게 하는 발언에 한 번, 저는 또 놀랐습니다. 예전엔 오이 빼주는 모습에 반했는데 지금은 오이 빼주는 모습에 트라우마 같은 걸 느낀다는 게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몇 번의 만남을 지속하면서도 재혼이라든가 결혼은 꿈에도 생각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만남을 지속하면서 참 좋은 사람인 건 맞다는 것과 이 사람에게도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아들이 2이 있는데 와이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보자 돌아오는 대답이 대단했습니다. 전 부인이 사기를 좀 많이 쳤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 빚 대신 갚으려고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애들 좀 크고 바로 이혼했죠. 그 뒤로는 그냥 일만 하고 살았고요. 역시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아주 솔직하게 제 얘기를 다 했는데 강한 분이네요. 예전부터 느꼈지만 참 단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 어떤 설레는 말보다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연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결혼하자고 하고 싶지만 어떤 트라우마를 가졌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편한 마음이 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 이 사람이 배달하던 밀가루는 이 사람이 직접
도소매로 장사하는 밀가루였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밀가루 도소매업을 하는 밀가루 유통회사 사장인데 가만히 앉아 일하는 건 적성에 안 맞아서 직접 배달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 큰 창고도 가지고 있다면서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이 얘기를 들은 언니들은 당장 결혼해도 되는 사람 같다면서 저에게 결혼하라고 했지만 제가 아직 못나서인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결혼 후에 돌변할까봐 아직 결혼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몇 년간 즐거운 연애를 하는 사이로 남았습니다. 즐거웠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연애였어요. 몇 년 동안 꾸준히 다정한 모습으로 저를 위해 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남자에게 안정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제 딸이 20살이 되었을 때 딸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눈물이 또 펑펑 났어요.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흘린 적이 없을 겁니다. 부족한 엄마 밑에서 이렇게 잘 커준 딸에 대한 고마움,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냈다는 뿌듯함, 다양한 마음이 공존했어요. 입학식 날 딸내미와 단둘이 좋은 곳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결혼해도 되지 않아? 아직도 많이 힘들어?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하는 이유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숨겨왔는데 다 티가 났나 봐요.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또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티 한 번 안 내고 잘 크다니 미안함과 대견함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나 이제 입학하면 기숙사에서 살잖아. 엄마 혼자 외로워서 어떡해. 나 완전 잘 컸지?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 컸으니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면서 행복하면 좋겠어. 나 아저씨한테 엄마한테 프로포즈 하라고 할 거야. 그럼 그거 꼭 받아주고 결혼해. 일주일 후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고 오랜 기간 끌었던 연애를 끝내고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과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아무래도 가족이란 거였어요. 그전에는 상관없던 남편의 아들들이 이제는 제 아들이 되었단 거였죠. 물론 남편의 두 아들들은 당연히 저를 엄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만 불러서 조용히 치룬 결혼식에도 지각했고 남편이 없는 날 집에 와서는 막말을 뱉었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랑 결혼 왜 해요? 그냥 동거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다 늙어서 굳이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재산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행복만 남은 줄 알았던 내 인생에 최종 악당 2명이 등장했구나. 촉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아들들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던 이유도 깨달았죠. 하지만 그런 소리에 당하고만 있기엔 제가 강철 마인드로 살아온 기간이 꽤 길잖아요. 지지 않고 맞받아 쳐줬죠. 안타깝지만 무슨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아. 마음껏 떠들어도 돼.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두 아들들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아줌마, 결혼은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혼인신고 절대 안 돼. 진짜 우리 가만히 안 있어요. 어쩌나? 혼인신고는 나보다도 너네 아버지가 더 하고 싶어 하는데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든가. 뭐라고요? 그럼 혼인신고하기 전에 우리한테 재산 증여해주고 해요. 안 그러면 저희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자 간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지. 남편은 정말 무거운 바위 같은 사람인데 아들 둘은 앙상한 겨울나무에 팔랑팔랑 붙어있는 마른 나뭇잎같이 거칠고 가볍더라고요.
특히 둘째 아들은 내 딸이랑 동갑인데 저렇게 철이 없나 싶었죠. 20살짜리 입에서 재산 증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웃기잖아요. 아무튼 이보다 더 험한 말도 들으면서 산 저인데 어린 녀석들의 치기 어린 막말은 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둘은 상상 이상의 금쪽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 도장을 훔치려다가 저에게 걸린 적도 있고 하루는 또 제 결혼 바지를 가져가려다가 들킨 적도 있죠.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해도 제가 눈 하나 깜빡 안 하니까 더 열받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두 놈이 여느 때와 같이 집에 와서 저에게 막말 쏟던 걸 남편이 봐버렸습니다. 이 자식들이 보자 하니까 선을 넘어? 뭐 혼인신고가 어쩌고 저째? 안 되겠다. 당신 도장 챙기고 옷 입어요. 빡친 남편은 그날 바로 혼인신고를 해버렸죠. 열받은 아들들은 재산 증여를 약속하라면서 들어누웠지만 남편은 그런 아들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들 눈에는 애비가 그저 재산으로 보이냐?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도 안 해. 썩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 오지 마. 그 후 아들들은 정말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자취하면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용돈으로 대학 생활하는 게 전부였고 둘째 아들은 무려 사수 중이었는데 가끔 돈 필요할 때 저에게 연락하더라고요. 아줌마, 저 용돈 좀 보내줘요.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요. 40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럼 저는 4만 원을 보내주면서 약 올렸답니다. 그럼 또 분노에 찬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야 뭐 읽고 씹었죠. 노량진 고시원에 살면서 학원 다니면서도 뭔 그리 사고 칠 일이 많은지 2달에 한 번꼴로 깽값을 물어줘야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의 주름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친딸도 아닌 우리 딸을 왜 이렇게 예뻐했는지 아들들이 사고 칠 때마다 느낄 수 있었죠. 그래도 사람 구실 못하는 줄 알았던 두 아들도 어찌어찌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했고 제 딸은 긴 의대 생활을 마치고 학교랑 연계된 대학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아들 둘과 지지고 볶으면서도 산 세월도 쉬는 날에는 부모님이랑 데이트하던 딸내미를 변호사 사위랑 결혼까지 시킨 세월도 흐르고 흘러 결혼한 지도 어느새 13년이 되었습니다. 이쁜 놈, 미운 놈 할 것 없이 어쨌든 다 키웠네요. 우리 이제 내 식당이랑 당신 회사 접고 행복한 노후 준비나 하면서 살까요? 어디 시골에서 텃밭 일구면서 살까요? 이번에는 미를 직접 키워볼까? 나는 그걸로 시골에서 칼국수집 하고 농담을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와중에 또 한 번 제 일상이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안타깝지만 암입니다. 건강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혈액암에 걸리고 만 거죠. 62살이시네요. 이 정도면 많은 나이가 아니라서 암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빠른 치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은 딸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남편을 입원시켰습니다. 저는 칼국수 가게를 일단 다른 분에게 잠시 맡기고 간병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들 둘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는데 에이씨, 저 사업 자금 때문에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사업 자금? 취업해서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었어? 그랬었죠. 근데 제가 남 밑에서 일할 그릇이 아니더라고요. 친구랑 사업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아프다고요? 병원비하고 여유 좀 있을까요? 이딴 말이나 짓거리더군요. 아빠가 암이라는데 병원비니 사업 자금이니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원래도 답 없는 아들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쯤 되니 남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는지 병원에 와보기는 하더군요. 와서 하는 말도 가관이긴 했습니다. 아버지, 나으셔야죠. 지금 돌아가시면 좀 곤란해져요. 아, 형, 재수없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설마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두고 지금 가시겠어? 결국 또 분노한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이 자식들아! 아이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남편을 다독이는 건 또 제 딸이었죠. 아빠, 화 푸세요. 안 좋아요. 심호흡하시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들을 낳아서 내가 너랑 니네 엄마한테 볼 면목이 없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남편의 상태는 악화되지도 좋아지지도 않으면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 언니들도 면회를 몇 번이나 왔는데 이 아들 놈들은 꼴 보기 싫댔다고 진짜 안 오더군요. 저는 남편 옆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남편을 간호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딸아이에게 남편을 맡겨놓고 집에 가서 제대로 씻기도 하고 또 짐도 챙겨오고 했거든요.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자마자 느낌이 쎄한 거예요. 얼른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집이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안방, 부엌, 심지어 화장실까지 마구잡이로 어질러져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도둑이 든 모양새였습니다. 이것저것 없어진 것들을 찾았는데 결혼할 때 받았던 예물 세트, 비싼 결혼 반지는 물론 장롱에 숨겨둔 현금 500만 원까지 아주 탈탈 훔쳐갔더라고요. 결혼 선물로 언니들한테 받았던 값비싼 그릇들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일단 받았죠. 첫째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이 번호는 뭐야? 알 거 없고요.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는데요. 아버지 상태는 이전보다 안 당연히 아버지 상태가 궁금해서 전화했는 줄 알고 상태를 알려주려는데 제 말을 끊더군요. 됐고요. 그거 어딨어요, 그거. 뭘 얘기하는 거니? 아버지 땅 문서요. 지방의 창고 땅이요.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대답하다 보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싶었죠. 너 혹시 이 집 네가 뒤졌어? 내 예물이랑 돈 다 네가 가져갔니? 땅 문서 없길래 급한 대로 그거라도 가지고 나왔어요. 됐고. 땅 문서 어딨냐고요? 너 미쳤어? 그게 다 뭐라고 가져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식 경찰에 신고하는 부모가 다 있네. 이봐, 엄마는 무슨 엄마? 그냥 재산 때문에 아버지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니까 왜 아빠를 암에 걸리게 하냐고. 그것만 아니었어도 제 사업자금 받을 수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죠.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픈 남편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 일은 그냥 모르게 넘어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하는 짓이 영 심상치 않아서 일단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니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어 있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형제는 형제 애도 없는지 형을 비웃으면서 술술 말하더군요. 무능력한 게 겁도 없이 사업에 손대서 그렇죠 뭐. 아버지한테 빌리려던 사업 자금 있잖아요. 아버지 대신 업자한테 빌렸을걸요. 신용 없으니까 은행 대출 당연히 안 나왔을 거고요. 지금 폰 요금도 못 내서 폰 끊기고 대포폰 쓰는 것 같던데.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남편은 모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혈액암은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데 혹시라도 큰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요. 일단 집 정리를 하고 다시 병원으로 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큰 아들은 수시로 바뀌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아줌마, 땅 문서 못 내놓겠으면 있는 돈이라도 좀 줘봐요. 식당 하면서 모은 돈 많다며. 딸내미 그 잘난 의사니까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돈 없고 내 딸 건들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지금보다 더 불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땅 문서 내놓으라고. 거기 지금 개발 앞두고 있어서 땅값 겁나 올랐는데 고작 창고로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 땅인데 미리 좀 받자고요. 전화 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애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지만 그걸 받아줄 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몰랐고요. 지금은 그저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르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병실에 찾아와 웬일인가 싶었더니 형의 만행을 줄줄 읊었지 뭔가요. 그래서 형 지금 감옥 가기 직전일걸요? 뭔 사기도 친 것 같던데. 야, 입 다물어. 에이, 아줌마도 다 알면서 뭘 숨겨요. 아버지, 형은 이제 고쳐 쓸 수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놈한테 재산 넘기지 마시고 형한테 줄 것도 저한테 다 주시면 어때요? 남편의 혈압이 상승했고 의료진들이 병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너 나가. 아버지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 니들이 관심 있는 건 진짜 아버지 재산뿐이니? 어떻게 그렇게 악마처럼 컸어? 왜냐니요? 멀쩡한 엄마가 낳지를 않았는데 그럼 저희가 멀쩡하겠어요? 엄마가 사기꾼인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컸겠냐고요? 여기에 아빠 잘못은 없을까요? 저희가 망나니 짓 하고 산 거 아빠도 알죠. 근데 왜 크게 안 혼내고 용돈 꼬박꼬박 줬을 것 같아요? 아빠도 우리한테 미안하거든. 멀쩡한 년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테니까. 입 다물라고 했어. 일단 나가. 둘째 아들이 병실 밖으로 나가고 남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 아들들은 저런 인간만도 못한 놈들이 되고 결국은 당신 또 고생만 시키고 나는 아프기까지 하고 볼 면목이 없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얼른 나을 생각만 해요. 다른 건 천천히 생각해도 안 늦어.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혈액암은 전신에 전이 돼서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손님은 조촐했지만 모두의 슬픔은 컸습니다. 저희를 연결시켜준 거나 다름없는 제 언니들부터 우리 딸의 남편 식구들까지 모두 와서 슬픔을 나눠줬죠. 큰 아들 놈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소식이 없었고 둘째 아들은 장례식 마지막 날에만 와서 발인에만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온 것도 다 꿍꿍이가 있어 보였어요. 장례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망 신고를 늦게 하면 벌금을 문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각종 신고부터 재산 증여까지 서둘러 움직여야 했죠.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들 두 놈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땅 문서가 은행 개인 금고 안에 있었고 남편은 애진즉 그걸 저한테 증여해 놨었더군요. 재산 상속 변호사까지 이미 선임해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13년 전에 말이죠.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던 혼인신고를
고집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마치 아들들이 쌩 난리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말이죠. 변호사가 말하길, 이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주면 아들들을 오히려 망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집이랑 땅, 밀가루 유통회사까지 모두 사모님 앞으로 증여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같이 들은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씨, 말도 안 돼. 아줌마가 수 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빠가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아줌마가 뭐 했죠?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고요. 여기 음성도 남기셨습니다. 녹음기에서 남편의 음성이 흘러나왔고 저와 딸은 그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나왔는데 둘째 아들은 역시나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미친, 말도 안 돼. 유류분 소송 걸 거예요. 형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진짜. 아줌마 그거 다 먹을 생각하지 마요. 외람되지만 첫째 아들분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2년 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유류분 소송은 1년 안에 거셔야 해요. 아이 그럼 저 혼자라도 걸어야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재산 증여가 이미 13년 전에 되었고 타당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은 어려우실 거란 거예요. 아이씨! 열받은 둘째 아들은 이럴 수 없다면서 녹음기를 부셔버렸지만 변호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원본은 이 USB에 들어있기 때문에 녹음기 아무리 부셔도 달라지는 사실 없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둘째를 뒤로하고 변호사는 서류 작성을 하자면서 저와 딸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쌀국수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의 밀가루 회사를 이어받아 일을 하다 보니 2년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이 출소했죠. 출소하자마자 저를 찾아온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얼굴 보자마자 한 소리도 뻔했습니다. 알아서 조용히 재산 넘기시죠. 안 그러면 소송 걸겠습니다. 첫째 아들 출소 소식에 걱정이 돼서 와있던 딸과 변호사인 딸내미 남편이 받아쳤습니다. 소송 걸 건덕지가 없어요. 재산 증여 15년 전에 끝났고 증여 공개도 2년이 지났고 뭘로 소송 거실 거예요? 저 변호사인 거 아시죠?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처음엔 분노로 손을 바들바들 떨더니 앞에 있던 컵을 깨부수곤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첫째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둘째 아들도 같이 왔더군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감옥에서도 반성 많이 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너무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갱생할 기회를 주세요. 남편의 유언 중 하나는 자기가 죽더라도 아들들이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되냐는 거였습니다. 그 유언이 마음에 걸려서 그날 제 품에 안겨 그렇게 운 거겠죠. 저 또한 그 유언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 첫째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게다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머니 소리에 마음이 녹기도 했어요. 그 말을 기다렸어. 아버지가 남겨준 회사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너네 인생도 우리 관계도.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아들들은 눈물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을 좀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의심도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퇴근해도 두 아들은 할 일이 있다면서 퇴근하지 않고 열심히 였습니다. 퇴근 안 하니? 어머니 먼저 가세요. 저는 내일 일 좀 미리 해놔야 내일 거래처 들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쯤 되니 슬슬 회사를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처음부터 제 회사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던가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연말 정산 및 결산을 하면서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밀가루 수량은 물론 수익 금액도 안 맞았는데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70% 이상이 차이가 났어요. 더 볼 것도 없이 아들들 짓이었습니다. 저를 먼저 퇴근시킨 후 밀가루를 빼돌려서 개인 업자한테 넘긴 사실이 포착됐고 거래처에서 직접 수금을 하면서 그 돈도 다 빼돌렸더라고요. 나쁜 짓을 하려면 똑똑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멍청한 아들들은 횡령도 멍청하게 하다가 싹 걸린 거죠. 고민도 하지 않고 횡령 및 사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위의 도움을 받았죠. 둘째 아들은 몰라도 첫째 아들은 재범이라서 형량이 꽤나 세게 나올 거라고 했지만 동정심이 들진 않았습니다. 이 또한 남편의 유언이었거든요. 한 번만 기회를 주되 혹시라도 또 사고를 치거나 배신을 하면 그땐 가차없이 버려도 된다고요. 문득 아들들의 이런 결말까지 예상하고 그런 유언을 남긴 남편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도 꽤나 복잡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나랑 함께 했던 시간은 행복했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아들들은 당연히 감옥에 들어갔고 저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여전히 남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놓고 보니 참 대단한 인생이었지 싶어요. 남들 눈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남은 생은 딸에게 효도받으면서 즐겁게 살다가 훗날 하늘에서 남편 만나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께 행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